여러분, 지금 유럽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0조 원. 이 어마어마한 돈을 손에 쥔 덴마크가 한국 앞에서 애걸하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한국을 쓰레기 취급했습니다. 한국 업체 직원들이 찾아오자 회의실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5시간 넘게 로비에서 기다리게 만들었죠.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덴마크는 그렇게 한국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 그 덴마크가 한국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대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소 3년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2년 만에 쫓겨났던 나라가 어떻게 갑이 됐을까요? 그 놀라운 역전의 순간들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스 옌센입니다. 덴마크 국방부 조달청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죠. 군 장비 구매를 담당하는 부서였습니다. 그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테이블 위엔 여러 나라에서 보내온 제안서가 쌓여 있었어요. 두툼한 파일들이었습니다. 프랑스 업체 자료는 가죽 바인더에 담겨 있더군요. 이스라엘에서 온 건 홀로그램 스티커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자료는 달랐어요. 얇은 종이 몇 장이 전부였죠. 무게감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상사가 그 얇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잠깐 훑어보더니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냈어요. 시간 낭비라는 표정이었죠. 저도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무기를 만든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한국 측 검토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부서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험용 시제품이 아니라고요. 사실 우리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업체와 가격 협상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가격을 잘 안 내려주더군요. 그래서 필요했던 겁니다. 다른 경쟁 업체가 있다는 걸 보여줄 카드가요. 한국은 딱 그 용도였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업체 사람들이 로비에 와 있다고요. 미팅 요청이라고 했죠. 저는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서에게 전했죠. 오늘은 바쁘다고 말이에요. 다른 날 다시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진짜 바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차피 계약할 생각도 없는데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로비 입구 쪽이 보이더군요. 검은 정장 입은 동양인 3명이 서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우산도 없이 그냥 서 있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기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구내 식당으로 가는 길에 로비를 지나쳤어요.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요. 한 명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고 다른 2명은 조용히 얘기를 나누더군요. 제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일어서려는 걸 봤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 대하듯 그냥 지나쳤죠. 동료가 물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한국에서 온 업체 사람들이라고 답했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요. 오후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측과 가격 협상이었어요. 화상으로 진행됐죠. 그쪽 담당자가 단호하더군요. 가격 인하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른 경쟁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죠. 아시아 쪽 업체인데 가격이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대방 표정이 조금 변하는 게 보였어요. 긴장한 거였죠. 회의가 끝나고 로비를 다시 지나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 있더군요. 벌써 5시간째였습니다. 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집요함이 성공을 보장하진 않죠. 저녁 무렵이 됐습니다. 비서실 직원이 보고했어요. 한국 측에서 명함이라도 전달하고 싶다고 한답니다. 저는 거절했죠. 이메일로 보내라고 전화라고 했습니다. 굳이 여기서 기다릴 필요 없다고요. 날씨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더군요. 바람까지 불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움직이는 게 보였죠. 가방을 챙기고 일어서더군요. 비서실 직원과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건물을 나섰어요. 유리문 밖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축 처진 어깨, 젖은 옷깃이었죠.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상된 결말일 뿐이었어요. 이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고 한국은 그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또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4명이었어요. 아마 더 높은 직급을 데려온 모양이었죠. 하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거절했어요. 그들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는 척하며 빠르게 지나쳤어요. 급한 미팅이 있는 것처럼요. 실제로는 30분이나 여유가 있었지만요. 3번째 방문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내려가기로 했어요.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죠. 로비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정중하게 말했어요. 현재 다른 업체와 최종 협상 중이라고요. 추가 검토 계획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물었죠. 그렇다면 왜 처음에 입찰 참여를 허용했냐고요. 잠시 당황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모든 제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했다고 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옵션이 더 적합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죠. 더 이상 묻지 않더군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죠. 그냥 담담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악수를 나누고 돌아서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언젠가 필요하시면 연락 달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미 거절당한 상황에서 무슨 자신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늦었으면 깨끗하게 인정하면 될 텐데요. 괜한 여운을 남기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사람들 특유의 끈기라고 판단했죠. 어차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최종 계약서 초안이 도착해 있더군요. 법무팀 검토를 거쳐 다음 주 서명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한국이라는 변수는 깨끗이 정리됐고 우리가 원하던 파트너와 원하던 조건으로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완벽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에서 국방 예산에 대한 토론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더군요. 효율적인 조달이 필요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제가 한 일이었죠. 예산을 아끼고 최적의 거래를 성사시켰으니까요. 국익을 지킨 겁니다. 한국 팀이 그 과정에서 어떤 기분을 느꼈을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얼마나 준비했는지, 무슨 기대를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거니까요.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협상을 잘 마무리했다고요. 아내가 축하한다며 웃었죠. 와인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잔을 들며 생각했어요. 이게 전문가의 삶이라고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양심의 가책 같은 건 없었죠.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한국은 도구였고 이스라엘은 파트너였으며 저는 성공한 협상가였습니다. 완벽한 공식이라고 믿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계약 체결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덴마크로 날아왔어요. 본사 부사장까지 직접 왔더군요.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습니다. 격식을 갖춘 자리였죠.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놓였습니다. 두툼한 문서였어요. 법무팀이 며칠 동안 검토한 결과물이었죠. 양측 변호사들이 최종 확인을 하는 동안 저는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부사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덴마크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방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죠.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펜을 드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어요. 언론사 기자들이 와 있었거든요. 국방부 대변인이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이런 큰 계약은 홍보가 필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덴마크 국방력 강화라는 제목이 달려있더군요. 기사는 우호적이었어요. 검증된 파트너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계약했다고 썼죠. 사무실로 출근하니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커피를 한 잔 받았어요. 부서 분위기가 좋았죠. 모두가 성공적인 조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계약서 납기 조항을 다시 읽어봤는데 뭔가 애매하더군요. 정확한 인도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기간만 적혀 있었어요. 법무팀에 물었죠. 이게 정상이냐고요. 담당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방산 계약에서 흔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생산 일정이 유동적이라 구체적 날짜를 못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찝찝했지만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을 만한 나라였으니까요. 중동에서 검증된 무기를 만드는 곳이었죠. 설마 문제가 생기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담당자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첫 생산 일정이 조금 밀린다는 내용이었죠. 부품 수급 문제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덧붙이더군요. 별일 아니라고 여겼어요. 이런 건 흔한 일이었으니까요. 한두 달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에도 경미한 지연이라고 적어 올렸죠. 그런데 두 달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생산 라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다른 국가 주문이 밀려 있다는 설명이었어요. 납기가 또 미뤄졌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상사에게 보고했죠. 진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상사는 걱정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책임감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하더군요. 그 무렵 묘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거였어요. 동료가 인터넷 기사를 보여줬죠. 엄청난 물량이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봤어요. 폴란드는 2년 안에 전량을 인도받기로 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2년이요. 우리 계약보다 훨씬 빠른 일정이었죠.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폴란드는 급하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품질보다 속도를 택한 거죠. 우리는 달랐습니다. 신중하게 최고를 선택했으니까요. 그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연말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기였어요. 계약 진행 상황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아직 실물은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측이 계속 업데이트를 보내주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업데이트마다 일정이 뒤로 밀릴 뿐이었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방장관이 전 부서에 지시를 내렸어요. 주요 조달건의 실사를 진행하라고 했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장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담당자와 조율하는 데만 2달이 걸렸어요. 그쪽이 계속 바쁘다며 날짜를 미뤘거든요. 결국 봄이 되어서야 출장을 갈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작더군요. 대규모 생산 시설을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안내를 받으며 둘러봤죠. 생산 라인을 봤습니다. 우리 제품은 아직 착수도 안 된 상태였어요. 다른 국가 주문을 먼저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하더군요. 언제쯤 시작하냐고 물었죠.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썼어요. 사실대로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테니까요. 생산 준비 중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했죠. 국방부로 복귀했습니다. 상사에게 구두로 보고했어요. 솔직하게 얘기했죠.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상사 얼굴이 굳더군요. 하지만 뭐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자고만 했어요. 여름이 됐습니다. 또 다른 소식이 들렸어요. 폴란드가 벌써 첫 물량을 받았다는 겁니다. 계약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말이죠. 믿기지 않았어요.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사진이 올라와 있더군요.
폴란드 군인들이 새 무기 앞에서 환호하는 모습이었죠. 언론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계약한 건 1년 전이었어요. 폴란드보다 먼저였죠. 그런데 왜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을까요? 동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폴란드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누군가 물었죠. 우리도 한국 걸로 할 걸 그랬냐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품질이 다르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품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이스라엘 측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담당자가 나왔죠. 죄송하다고만 반복하더군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폭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했어요. 유럽 각국이 긴급 주문을 넣었다는 겁니다. 생산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고 부탁했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였어요. 취소하면 위약금이 엄청났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국방부 내부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국방장관이 직접 조달청을 방문했습니다. 회의실에 전 직원이 소집됐죠. 장관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계약건은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부서장이 답변했어요. 조만간 착수한다고 보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장관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한국 건을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지금 와서 어떻게 바꾸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실수했다는 걸요. 한국을 무시한 게 잘못이었다는 걸요.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해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이번엔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일정 조율 중이라고 썼습니다. 사실상 백지 상태라는 걸 에둘러 표현한 거였죠.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폴란드는 그 사이 두 번째 물량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신문에 대서특필됐더군요. 유럽 최강 포병국으로 떠올랐다고 했어요. 우리가 비웃었던 나라가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폴란드가 승자가 됐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우리는 여전히 빈손이었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코펜하겐 야경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로비에서 기다리던 모습이요. 비를 맞으며 서 있던 그들의 뒷모습이요.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었죠. 폴란드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크게 들려왔거든요. 어느 날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라디오를 켰는데 폴란드 얘기가 나오더군요. 국방 전문가가 출연해서 분석하고 있었어요. 폴란드의 신속한 전력 증강이 유럽 안보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둘러싸고 뭔가를 보고 있더군요. 다가가서 봤어요. 폴란드 군사훈련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십 대의 자주포가 일렬로 서 있었어요. 한국제였죠. 포신이 일제히 움직이며 사격 준비를 하더군요. 그리고 동시에 발사됐습니다. 엄청난 광경이었어요. 영상 아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각국 군사 전문가들이 감탄하고 있더군요. 이런 규모의 포병 전력을 2년 만에 갖춘 건 전례가 없다고 썼어요. 폴란드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냈냐는 분석이 이어졌죠. 답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의 빠른 생산, 정확한 납기, 그리고 품질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대화가 들리더군요.
젊은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 무기를 샀어야 했다고요. 폴란드를 보라고 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고는 자리를 떴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화장실에 들렀죠.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 비쳤어요. 오후에 국방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 현황 보고였죠. 차례가 됐을 때 일어섰어요. 이스라엘 계약건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생산 일정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참모가 질문했어요. 폴란드는 벌써 다 받았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 시기가 다르다고 변명했죠. 상황이 다르다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뭔지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저녁 무렵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첨부된 메일이 와 있더군요.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어요. 발신자가 익명이었죠. 자료를 열어봤습니다. 폴란드가 추가 주문을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엔 더 많은 물량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업체와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죠. 기사 말미에 폴란드 국방장관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최고의 파트너라고 극찬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고 강조했죠.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우리가 버린 그 파트너를 폴란드는 최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그 나라를 폴란드는 신뢰한다고 말하고 있었죠. 퇴근 시간이 됐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시점을 떠올렸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국을 거절했던 바로 그 시기였어요. 그 같은 무기를 두고 폴란드는 사겠다고 했고 우리는 싫다고 했죠. 2년이 지난 지금 폴란드는 유럽 최강국이 됐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전히 빈손이었어요. 그 같은 기회를 두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차이가 뭐였을까요? 폴란드는 성능과 속도를 봤습니다. 실용성을 중시했어요. 반면 우리는 브랜드와 체면을 봤죠. 유럽 제품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겸손했습니다. 자기들이 급하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빨리 줄 수 있는 곳을 택했죠. 반면 우리는 오만했습니다. 시간이 있다고 여유를 부렸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겸손한 자가 승리했고 오만한 자는 패배했죠. 폴란드는 준비됐고 우리는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갈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러시아 위협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어요. 최신 무기로 무장했고 훈련을 강화했죠. 반면 우리는 무기도 없이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폴란드를 검색했어요. 수많은 기사가 나왔죠.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 성공적인 조달, 모범 사례 같은 단어들이 보였어요. 댓글도 읽어봤습니다. 유럽 각국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더군요. 자기 나라도 폴란드처럼 했어야 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특히 덴마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었어요. 왜 우리는 폴란드처럼 못하냐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죠. 세금을 뭐에 쓰냐고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국방부만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정치 이슈가 됐습니다. 야당이 공격하기 시작했죠. 조달 비리 의혹을 제기했어요. 다음 날 출근하니 내부 감사 통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계약건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했죠. 긴장됐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드러날 테니까요. 3번이나 거절한 것, 회의조차 안 한 것, 들러리로 이용한 것 모두 밝혀질 겁니다. 감사팀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서류를 요구하더군요. 이메일 기록, 회의록, 평가 문서 모든 걸 제출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조사는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여러 번 소환돼서 진술해야 했어요. 왜 한국을 배제했냐는 질문을 계속 받았죠. 기술적 판단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폴란드 사례가 모든 걸 반박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무기가 문제없다는 게 이미 증명됐거든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적절한 조달 과정이라는 결론이었어요. 직접적인 비리는 없었지만 절차상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죠. 책임자 문책이 이어졌습니다. 부서장이 경고를 받았어요. 저도 주의 처분을 받았죠. 인사고과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더군요. 점심을 같이 먹자는 사람도 없어졌죠. 저는 실패한 사람이 됐습니다. 폴란드는 그 사이 세 번째 물량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는 뉴스를 보는 게 두려웠어요. 볼 때마다 폴란드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국도 자주 언급됐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신흥 강자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빠른 납기와 우수한 품질로 유럽을 평정하고 있다고 보도됐죠. 우리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절했던 그 업체가 이제는 모든 나라가 원하는 파트너가 됐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그날을 계속 떠올렸어요. 한국 사람들이 로비에 앉아있던 모습, 비를 맞으며 돌아가던 뒷모습, 마지막으로 건넸던 명함이 생각났죠. 그때 우리가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10분만 시간을 냈더라면 어땠을까요? 편견을 버리고 제대로 검토했더라면요. 지금쯤 우리도 폴란드처럼 됐을 겁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안심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죠. 일부 부품에 결함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이 없었어요. 최소 6개월은 봐야 한다고만 했죠. 또다시 미뤄진 겁니다. 국방장관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회의실로 들어갈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죠. 기술적 문제로 일정이 지연된다고요. 장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소리쳤죠. 3년째 아무것도 못 받고 있다고 화를 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죄송하다고만 반복했습니다. 다시 독촉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더 심각한 소식이 터졌어요. 이스라엘이 납품한 다른 나라 무기에서 문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성능이 약속과 다르다는 거였죠. 뉴스를 검색해봤습니다. 여러 기사가 나왔어요. 한 유럽 국가가 이스라엘 무기의 사거리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됐죠. 계약서에 명시된 거리만큼 안 나간다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우리가 주문한 것도 같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스라엘 담당자에게 급히 연락했습니다. 우리 제품은 괜찮냐고 물었죠. 안심하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건 다른 모델이라고 했어요. 우리 거는 문제없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졌어요.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얘기가 또다시 나왔죠. 한 직원이 비교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폴란드가 받은 한국제 무기의 성능표였어요. 실전 테스트 결과까지 첨부돼 있더군요. 자료를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사거리, 정확도, 연사속도 모든 면에서 우수했죠. 게다가 고장률이 극히 낮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폴란드 군이 직접 평가한 내용이었어요. 기대 이상이라고 썼더군요. 특히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했다고 강조했죠. 우리가 무시했던 그 무기가 이렇게 뛰어났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제가 우수하다는 것, 우리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요. 여름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발트해 인근 긴장도가 높아졌습니다.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됐어요. 각 부서에서 현 전력을 보고했습니다. 우리 차례가 왔을 때 참담했죠. 신규 무기는 여전히 없다고 보고해야 했습니다. 작전국장이 질문했어요. 만약 지금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전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였어요. 현 전력으로는 주요 거점을 24시간도 못 지킨다고 나왔죠.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두가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조달 지연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국방장관이 지시했어요. 대안을 찾으라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전력 공백을 메우라고 했죠. 급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능한 옵션을 논의했어요. 누군가 제안했죠. 다른 유럽 국가에서 빌려오면 어떻겠냐고요.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디도 빌려줄 여력이 없었어요. 모두가 자기 나라 것도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가 바닥났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어떠냐는 의견도 나왔어요. 연락해봤죠.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국 군대 보충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동맹국 지원은 당분간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어요. 유럽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고 이스라엘은 언제 줄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폴란드 관련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대규모 군사 훈련 장면이었죠. 화면에는 수백 대의 장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차, 자주포, 장갑차 모두 한국제였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훈련하더군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인터뷰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말했죠. 한국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폴란드는 저렇게 준비됐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상사였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회의라고 했죠. 국방부 전체 비상이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보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러시아 동향 보고였죠. 최근 발트해 쪽 군사 활동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대규모 훈련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어요. 우리를 겨냥한 것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죠. 방어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외교적 항해 정도가 전부였죠.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는 도대체 언제 오냐고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일어서서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날짜가 없다고요. 계속 독촉하고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다른 대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디든 좋으니 당장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고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제라도 한국에 연락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와서 어떻게 연락하냐고 반문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데요.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지가 없다는 걸요.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왔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그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편안하게 잠들고 있을 겁니다. 든든한 무기가 있으니까요. 반면 우리는 불안에 떨고 있었죠.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은 채로요. 2년 전 우리의 오만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그 선택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폭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한 언론사 기자가 폭로 기사를 냈어요.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죠. 덴마크 국방부 조달 비리 의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업체를 선택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업체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더 심각한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썼어요. 증거 자료를 입수했다고 주장했죠. 아침 출근길에 이 기사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까지 명시돼 있었거든요. 사무실은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모두가 기사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죠. 언론사에서 확인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긴급 대책 회의가 소집됐어요. 법무팀, 홍보팀, 조달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죠. 홍보팀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부인하자고요.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발표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법무팀장이 반대했습니다. 기자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무작정 부인하면 역효과라고 지적했어요. 오히려 진상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게 낫다고 조언했죠. 결국 후자로 결정됐습니다. 보도 자료를 작성했어요.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여론은 이미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분노한 댓글이 쏟아졌어요. 국민 세금으로 뇌물을 챙겼다는 비난이 쇄도했죠. 특히 폴란드 사례와 비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폴란드는 제대로 된 무기를 받았는데 우리는 뇌물이나 챙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며칠 뒤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국방부를 전격 압수수색했어요. 수십 명의 수사관이 들이닥쳤죠. 제 사무실도 수색 대상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압수됐어요. 서류 캐비닛도 모두 뒤져졌죠. 수사관 앞에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메일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했어요. 한국 업체와 주고받은 메일도 포함됐죠. 3번 거절했던 내용이 다 드러날 겁니다. 회의록도 압수됐습니다. 한국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힌 문서들이요. 당시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증거가 됐습니다. 국방장관이 소환됐어요. 검찰에서 하루 종일 조사받았죠.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장관은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다음 날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어요. 장관이 이스라엘 업체 대표와 사적으로 만난 기록이었죠. 회의 당일 날짜가 문제였습니다. 한국 업체를 배제하기로 결정한 바로 그 전날이었어요. 의회에 2시간 안에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도 드러났죠.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장관이 이스라엘 업체와 짜고 한국을 고의로 배제했다는 겁니다.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야당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했죠. 장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어요. 저도 소환됐습니다. 검찰 조사실에 앉아 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업체를 왜 배제했냐고요? 기술적 판단이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성능과 신뢰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검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폴란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게 이미 입증됐다고 지적했죠. 그런데 왜 검토조차 안 했냐고 추궁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유럽 제품이 낫다고 판단했다고요. 한국은 경험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그게 개인적 판단이냐 아니면 위에서 지시받은 거냐고요. 신문이 이어졌어요.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죠. 조사가 끝나고 나왔을 때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했죠.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 제 사진이 실렸어요. 부패 의혹 관련자라는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죠.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취재진이었어요.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했죠. 뇌물을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밖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커튼을 치고 안에 숨어 있어야 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이냐고 친구들이 물어본다고요.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2년 전 내린 결정 하나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의원들 앞에 섰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업체를 3번 거절한 이유가 뭐냐고요. 로비에서 5시간 기다리게 한 건 고의냐고요. 들러리로 이용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추궁했습니다.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의도는 없었다고요.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변명했죠. 하지만 의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성공한 사례였어요. 이걸 보고도 배제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죠. 또 다른 의원이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업체와 사전 접촉이 있었냐고요. 얼마를 받았냐고 따졌어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돈은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신뢰받지 못했어요. 청문회가 끝날 때쯤 한 의원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오만이 국가를 위기에 빠뜨렸다고요. 폴란드는 준비됐는데 우리는 빈손이라고 질타했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오만이 이 모든 걸 만들었죠.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직접적인 뇌물 수수 증거는 없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부적절한 조달 과정은 인정됐죠.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고 발표했어요. 후임자가 임명됐죠. 저도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한직으로 발령났어요. 사실상 좌천이었죠.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같이 앉지 않았죠. 가족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내는 친구 모임에 나가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전학을 가고 싶다고 했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직장에서의 신뢰, 사회적 평판, 가정의 평화 전부 잃었어요. 2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문전박대했던 그 순간을요. 그때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오만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처절한 결과를 낳았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한국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죠. 왜 그랬냐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저 잘못했다고 사과할 뿐이었죠. 하지만 사과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고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우리는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발트의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러시아 함대가 대규모 훈련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새로 부임한 국방장관이 주재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정보국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러시아 군사 활동이 평소보다 3배 증가했다고 했죠. 특히 우리 해안 쪽을 겨냥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상륙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 대응 능력은 어떠냐고요? 작전국장이 답변했죠. 현재 전력으로는 72시간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신규 무기가 없어 화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어요. 회의실이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심각성을 느꼈죠. 이건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위협이었어요. 장관이 저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무기는 언제 오냐고 물었죠. 모든 시선이 집중됐어요. 최근 연락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여전히 생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구체적 날짜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죠.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어요. 어디든 좋으니 당장 구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고 했죠. 회의 후 부서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과 머리를 맞댔어요. 가능한 모든 옵션을 검토했죠. 유럽 각국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비슷했어요. 자국 것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죠.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가 바닥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도 문의했어요. 긴급 지원이 가능하냐고 물었죠.
며칠 뒤 답변이 왔습니다. 자국군 우선 원칙 때문에 어렵다고 했어요. 동맹국 지원은 최소 2년 대기해야 한다고 통보했죠.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그때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떠냐고요? 폴란드처럼 빠르게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죠.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3번 거절했고 문전박대했으며 들러리로 이용했죠.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하냐는 반응이 나왔어요. 얼굴을 들 수 없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어요. 자존심을 챙길 때가 아니었죠.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어요.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어떻게든 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하기로요. 담당자 이름을 찾았어요. 2년 전 명함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죠. 정중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린다고 썼어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죠. 긴급히 무기 구매가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논의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보내기 버튼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걸 보내면 우리의 굴욕이 완성되는 거였어요. 2년 전 오만했던 우리가 이제는 애원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버튼을 눌렀어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죠. 소식이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거절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데 도와줄 리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나흘째 되는 날 답장이 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메일을 열어봤죠.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검토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현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나라 주문이 밀려 있다고 했어요. 최소 3년은 대기해야 한다고 통보했죠. 3년이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당장 위협이 코앞인데 3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더 빠른 방법이 없냐고 물었죠. 추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도 있다고 제안했어요. 답변이 왔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생산 능력이 한계라고 설명했죠.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호주 등 이미 계약한 나라들이 줄을 서 있다고 나열했습니다. 먼저 계약한 곳부터 순서대로 납품한다고 못 박았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계약했더라면 지금쯤 받았을 텐데요. 폴란드처럼 이미 준비됐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오만하게 무시했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어요.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도 3년 대기라고 말했죠. 장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렇다면 당장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없었으니까요.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까지 참석했어요.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선포했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어요. 긴급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을 방문했죠. 무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모두가 자기 나라 일로 바빴죠. 덴마크까지 도울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토 본부에도 호소했습니다. 집단 방어 의무를 상기시켰어요. 하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죠. 실질적 군사 지원은 각국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나토가 직접 무기를 공급하진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동맹도 소용없었고 돈도 소용없었으며 애원도 통하지 않았어요. 폴란드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이번엔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죠. 한국과 폴란드는 이제 전략적 동맹 관계라고 했습니다. 공동 훈련도 진행하고 기술 협력도 확대한다고 했어요. 부러웠습니다. 아니, 질투가 났어요.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요.
2년 전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요.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폴란드는 되고 우리는 안 되냐고 항의했어요. 정부가 무능하다고 비난했죠. 여론이 악화됐습니다.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어요. 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과거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고요. 한국 옵션을 놓친 게 실수였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장 무기가 필요했죠.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발트해가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활동은 계속됐죠.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낡은 무기로 훈련만 반복했어요. 사기가 떨어졌죠. 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어떻게 싸우냐는 거였어요. 지휘관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국방부를 항해 방문했죠. 병사들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고 호소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렸죠. 2년 전 오만의 대가가 이렇게 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전쟁이 터지는 꿈을 꿨죠. 우리 군대가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현실로 돌아와도 상황은 비슷했죠. 악몽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폴란드는 편안하게 잠들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반면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죠. 오만이 부른 재앙이었습니다. 겸손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위기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국제 정세가 요동쳤어요. 유럽 주둔 미군 감축 논의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들렸죠. 충격이었습니다. 긴급 강요 회의가 열렸어요. 총리가 직접 주재했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자체 방어 능력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려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당장 구할 수 있는 무기가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유럽 각국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비슷했어요. 자국 것도 부족하다고 했죠.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재고가 바닥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국군 우선 원칙 때문에 어렵다고 했죠. 동맹국 지원은 수년 대기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은 어떠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쉽게 말하지 못했죠.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3번 거절했고 문전박대했으며 들러리로 이용했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장관에게 보고했어요. 한국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죠.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국에 연락하기로요. 담당자 이름을 찾았어요. 그때 명함을 받았던 그 사람이었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죠. 정중하게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린다고 썼어요. 긴급히 무기 구매가 필요하다고 적었죠. 보내기 버튼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이걸 보내면 우리의 굴욕이 완성되는 거였어요. 오만했던 우리가 이제는 애원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죠. 소식이 없었어요. 불안했습니다. 혹시 거절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했는데 도와줄 리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메일을 열어봤죠. 간결한 내용이었습니다. 검토 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현재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나라 주문이 밀려 있다고 했어요. 최소 3년은 대기해야 한다고 통보했죠. 3년이었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당장 위협이 코앞인데 말이죠.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더 빠른 방법이 없냐고 물었어요. 추가 비용을 지불할 용의도 있다고 제안했죠. 답변이 왔습니다. 가격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물리적으로 생산 능력이 한계라고 설명했죠.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호주 등 이미 계약한 나라들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계약한 곳부터 납품한다고 못 박았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계약했더라면 지금쯤 받았을 텐데요. 폴란드처럼 이미 준비됐을 거예요.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도 3년 대기라고 말했죠. 장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비상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총리까지 참석했어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죠. 긴급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모두가 자기 나라 일로 바빴죠. 덴마크까지 도울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동맹도 소용없었고 돈도 소용없었으며 애원도 통하지 않았어요. 폴란드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한국과 장기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어요. 공동 훈련도 진행하고 기술 협력도 확대한다고 했죠.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요.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요.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폴란드는 되고 우리는 안 되냐고 항의했어요. 정부가 무능하다고 비난했죠. 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과거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고요. 한국 옵션을 놓친 게 실수였다고 고백했죠. 하지만 국민들은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당장 무기가 필요했죠. 군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어떻게 싸우냐는 거였어요. 지휘관들이 항의했죠.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 자체가 흔들렸어요. 한국에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더 절박하게 썼어요. 어떤 조건이든 검토하겠다고 했죠. 회신이 왔습니다. 내용은 변함없었어요. 순서를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했어요. 우리라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먼저 온 손님부터 대접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문제는 우리가 너무 늦었다는 거였습니다. 폴란드는 먼저 줄을 섰고 우리는 한참 뒤에 왔죠. 게다가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게 하고 회의도 안 해주고 들러리로 이용했죠. 그런 우리가 이제 와서 급하다고 먼저 달라는 건 염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거절할 만했죠. 하지만 우리는 절박했습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계속 요청했어요. 한국의 답변은 일관됐습니다. 순서를 지킨다고 했어요. 예외는 없다고 못 박았죠.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을 기다리겠다고 답했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언론이 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기사가 쏟아졌어요. 덴마크가 한국에 애원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했죠. 굴욕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무시했던 나라에게 무릎 꿇었다가 거절당한 나라로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부분 조롱이었어요. 자업자득이라고들 했죠. 오만의 대가라고 비웃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와 비교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폴란드는 겸손해서 성공했고 덴마크는 오만해서 실패했다고 분석했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낙인 찍힌 사람이 됐죠. 길을 가다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나라 망친 사람 아니냐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거든요. 결국 전학을 갔어요. 아내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있었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었어요. 오만함이 이 모든 걸 만들었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한국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죠. 왜 그랬냐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한국에 마지막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과하고 싶다고 썼어요. 그때 무례하게 대해서 죄송하다고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읽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줄 끝에 서게 됐습니다. 3년을 기다려야 했죠.
그동안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폴란드는 편안하게 잠들고 있을 겁니다. 한국이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반면 우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만이 부른 재앙이었어요. 겸손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죠. 외신이 우리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기사였어요. 유럽 한 나라의 조달 실패 정도로 보도됐죠.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폴란드와 비교하는 분석 기사가 쏟아졌어요. 같은 시기 정반대 선택을 한 두 나라의 운명이 엇갈렸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이제 한국은 세계 4대 방산 강국입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넘어섰습니다. 생산 속도와 납기 준수에서는 한국이 1등이었거든요.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요인이 뭐냐고요? 첫째는 기술력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으로 다진 제조 능력이 무기 제작에도 그대로 적용됐어요. 둘째는 투자였습니다. 한국은 연구개발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최신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했습니다. 셋째는 경험이었습니다. 70년 넘게 휴전 상태를 유지하며 실전 같은 훈련을 반복했어요. 그게 노하우가 됐죠. 넷째는 절박함이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무기를 제대로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이었습니다. 겸손함이었어요. 한국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배우고 발전했어요. 고객 말을 경청하고 개선했죠. 폴란드가 뭔가 요구하면 한국은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가능하면 반영했어요. 불가능하면 정직하게 설명했죠. 유럽 업체들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고객 말을 무시했거든요. 자기들이 더 잘 안다고 우겼죠. 한국의 겸손함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신뢰가 주문을 만들었어요. 주문이 성장을 만들었죠. 이제 한국은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세계 방산 지형을 바꾸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20년 전 한국의 모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무기를 사는 나라였죠.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하고 투자하고 도전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죠. 10년 전 첫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터키였어요. 작은 시작이었죠. 5년 전 폴란드와 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환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기적이 현실이 된 겁니다. 다큐멘터리는 한국 공장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자기들이 만든 무기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이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고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 제품을 믿고 사는 나라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방산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였어요. 사람들의 진심에서요. 폴란드 군인들도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무기에 만족하냐고 물었죠. 한결같이 최고라고 답했습니다.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전쟁이 나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죠. 이게 한국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불안했던 나라들에게 안심을 준 겁니다. 유럽 전역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자를요. 우리가 무시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절했던 그 파트너가 이제는 모두가 원하는 대상이 됐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경이로웠어요. 동시에 부끄러웠죠. 한국의 위대함을 우리만 못 봤습니다. 폴란드는 봤어요. 루마니아도 에스토니아도 호주도 봤죠. 심지어 영국과 독일까지 인정했습니다. 유럽의 자존심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만 끝까지 오만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어요. 더 좋은 무기를 만들고 더 빠르게 납품하고 더 많은 나라를 도왔죠.
그게 진짜 강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였어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걸요. 과거가 초라해도 미래는 찬란할 수 있다는 걸요. 겸손하고 성실하면 세계가 인정한다는 걸요. 약속을 지키면 신뢰를 얻는다는 걸요. 이제 세계는 한국을 배웁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요. 폴란드는 한국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가 됐어요. 우리는 혼자 남았습니다. 3년을 기다리며 불안에 떨고 있었죠. 이게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폴란드는 겸손을 선택했고 우리는 오만을 선택했어요. 폴란드는 한국을 얻었고 우리는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세계 방산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요.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죠.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의 결과였어요. 땀의 결실이었죠. 한국은 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무시받던 나라에서 존경받는 강국으로 우뚝 섰죠.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겸손에서 나온다는 걸요.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무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약속이었죠. 신뢰였습니다. 그게 세상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경이로움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느끼며요.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을 무시했던 덴마크가 3년 뒤 애원한 반전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